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 직설은 시청자 여러분을 미래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여기를 다녀오면 미래가 보인다. 돌돌 말리는 TV부터 자율차, 전기차, 드론, 이 모든 건 연결해주는 5G와 IoT, 즉 사물 인터넷, 볼거리와 얘기거리가 무궁무진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4천여 개 기업이 신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삼성, LG, SK, 네이버 등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돌파구이자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오늘 직설 함께 하시면서 라스베가스로 즐겁고 신나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직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CES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SBS, CNBC 기자 2명이 직접 라스베가스 다녀왔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보고 듣고 온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야기 보따리 함께 풀어내주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윤지혜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먼 거리. 먼저 CES 총정리한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 직접 다녀온 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세밀한 분석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있는 화면 위로 흘러내리는 폭포.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올해 판매에 나설 돌돌 말리는 TV입니다.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탁자로도 쓸 수 있는 스피커 겸 본체 안으로 화면을 돌돌 말아 치워버리고 화면 일부만 빼내 다른 스마트 기기에 연동해 쓰거나 디지털 액자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접히는 TV가 실제 안방으로 성큼 다가선 겁니다. The roll-up OLED TV, I think, is the most amazing thing I've ever seen. This is something we've been waiting for years, and now we finally see it. 인공지능을 통한 가전의 융합, 이른바 스마트 홈도 더 발전한 모습으로 선보였습니다. Read the first recipe. First, preheat the oven to 350 degrees. Set my oven to bake at 350 degrees. There you go. Look at this. 상용화를 앞둔 생활 가전으로서의 로봇도 등장해 업체 대표와 공동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She's here tonight to help me with my keynote. The first robotic co-speaker at a CES keynote. 삼성전자는 건강관리 로봇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You have a normal blood pressure reading of 114/84. 오늘 새벽 본격 개막한 CES에서는 차세대 통신 5G가 가져올 변화와 다양한 미래형 차량을 비롯해 인류의 내일 생활상을 한 발 앞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나흘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 얘기나 영화 속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곧 사용할 우리의 미래 기술들입니다. 그것을 집약해 놓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자, 2019년 총평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CES 뭐 이제 막 하도 이제 보통 명사처럼 되어버려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CES 그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가전 박람회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가전 박람회고요. 독일에서 1924년도에 시작합니다. 그게 IFA라 그래서 1900 몇 년이요? 1924년도에 24년 예, 우리 그래서 일제 치하 때. 우리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예, 이제 예. 커져갖고 이제 2017년이 뭐냐면 CES가 50주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도에 이게 뉴욕으로 오고 시카고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CES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카고에서 했어요. 네. 근데 시카고 게 아주 이제 막 흥행이 안 되니까 흥행이 안 돼서. 뉴욕으로 갔다가 예. 1998년도부터 이제 라스베가스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월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게 3대 가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요. CES는 소위 말하는 한 해의 트렌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IFA는
그의 실적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럼 거기 실적이 나오는 가서 거고. 이제 사인하고 예. 받고 뭐 주문이 나오고 이러고요. 이제 스페인에서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모바일 폰 중심으로 모바일 폰 중심으로. 이제 되는 그렇게 3대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우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도 있죠. 있습니까? 이거 각 지방에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는 언제 CES에 참석을 했느냐? 예, 아하. 그게 중요하죠. 예. 1973년도 LG전자가 흑백 TV를 갖고 흑백 TV로 거기 나가서 아. 이제 뭐 제일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러고서 LG는 거기서부터 해서 뭐 LCD 뭐 주면서 그래서 LG가 사실 이 라스베가스 CES 쇼 가면요 조금 이 대접을 좀 받겠네요. 어깨에 힘이 좀 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CES가 사실 2017년도 50주년이 되면서 CES의 명칭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그게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잖아요. 쇼였는데. 근데 그거를 바꿔 부르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Connect Everything Show. 아하, 모든 쇼를 다 묶어버린다, 네, 모든 연결한다. 사물을 다 묶어버린다 그래서 예. 그래서 2017년도에 CES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 한 게 네. 그때 CES는 Connect Everything Show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전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플랫폼까지 다 들어오는 최대의 이제 쇼가 됐죠.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는 저런 환상적인 LG전자의 디스플레이 쇼라는 게 LG전자가 금성 시절에 이 로터리 TV, 흑백 TV, 요만한 상자 그렇죠. TV 네. 요거 들고 미국에 진출한 게 1970년대니까 73년도에 73년도부터 처음 출시를 하고 2019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CES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퍼진 게 비디오, 캠코더, IPTV 이런 게 다 CES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CES에 나오면은 와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딱 봤는데 몇 년 안에 상용화돼서 전 세계가 그렇죠.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는 네. 겁니다. 자, 2019년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서 어떤 신기술이 선배였고 어떤 신기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직접 가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온 두 기자 모셨습니다. 예. 예. 윤지혜 기자, 우형준 기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형준 두 분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갔다 온 거죠? 네, 같은 비행기는 아니었고 따로 갔었는데 왜 비행기 따로 안 타고 가요? 비싸서? 아닙니다. 뭐 저는 따로 네. 별도 취재를 했고요. 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에서 같이 하는 행사를 참석해야 다른 됐기 이제 때문에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네, 갔고, 맞습니다. 예. 제 기억에 네. 1월 달에 CES 열리는 시점에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표 구하기도 어렵고 호텔비는 뭐 천정부지고. 뭐. 저희가 묵었던 호텔도 하루에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는데 예. 하룻밤에 한 470불 정도 됐었고요. 470불이면 우리 돈으로 근 50만 원씩 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도 네. 별로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았고 예. 일단 뭐 심지어 너무 외곽 쪽에 있었어서 네.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뭐 취재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다녔어요. 맞아요. 예. 밥들은 제대로 먹고 다닙니다. 제가 제 생각에 야 CES 가면은 막 로봇가 다니면서 밥도 이렇게 막 날라주고 그럴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한 MIT에서 만든 조그만 그 푸드 박스라고 얘네는 예.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단도 올라가면서 물도 로봇이? 예, 맞습니다. 물도 주고 그 안에 샐러드도 들어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기자실에서 맞아요. 주는 예. 샐러드를 먹으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런 큰 취재하면은 사실은 컵라면하고 저 햇반 먹으면 호사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굶다 오죠 기자들이. 예. 예. 윤 기자도 밥 많이 굶었죠? 네, 많이 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차 차이 때문에 시차 차이도 있고. 48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예.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중국 쇼핑몰인데 그 안에 이제 김치찌개를 전문하는 김치 식당이 있어요. 저녁에 가면 거기 다 모이세요. 거기 그거 하나 먹어.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인사하느라고 서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낮에는 만날 시간이 예, 있고요. 예. 기자들이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사실은 뭐 신기하고 자기 뭐 이렇게 했던 성과보다 먹고 자고 움직이는 때 고생한 그 얘기가 평생 가는 겁니다. 예. 제일 궁금한 게 예. 기본적으로 라스베가스 뭐 많은 시청자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막 아닙니까? 네. 지금 겨울이지만 그나마 좀 춥지는 않지. 영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화면 보니까 다들 얇은 점퍼들 하나씩은 입고 다녀요. 일단 낮에 하고 저녁은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고요. 예. 이제 밤이 되면은 뭐 영하까지는 아닌데 한 0도까지는 내려가서 그렇죠. 다들 쌀쌀한 뭐, 거죠. 예, 사막이어서 예. 햇빛이 비치면은 따뜻하긴 한데 또 어두운 데 가면은 춥기도 네. 하고 그랬습니다.
다녀오시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만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인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온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우리나라에서 박람회 열리고 무슨 뭐 사람들 많이 몰렸다 할 때 기준이 항상 킨텍스입니다. 킨텍스가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축구장 2배 넓이라 그래요. 사실 킨텍스만 해도요. 들어가 보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축구장 2배를 붙여놨으니 그 끝이 보이겠습니까? 17,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7,000 몇백 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규모는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킨텍스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그 메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축구장 2개 정도로 봤다면 킨텍스를 예. 이 경우는 한 36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킨텍스랑 비교를 잠깐만요. 하면 우리 킨텍스 들어가면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규모인데 이거를 36개를 축구장을 36개를 붙여놨다고요?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어허. 또 우선 이 전시장이 워낙 많고 또 층도 한 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2, 3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또 그 메인 전시장만 돌아다니기도 벅차고 또 문제는 이렇게 어떤 행사 공간이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웨스트게이트 뭐 아니면 저쪽에 있는 다른 곳까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총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 이 CS를 박람회를 참석했다 볼 수 있는데 네. 하루 만에 뭐 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딜 찝어가지고 거기를 뭐 가는데 뭐 5분 만에 간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기는 어렵죠. 끝이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나흘씩들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나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야 다 본다고 할 수도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요. 예. 그 본부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돌아다니는 동선이 줄어들고 네. 또 자기가 거기에 이제 일단은 이 사전 등록을 좀 해놔야 연설 같은 거 들으시기 때문에 앱을 갖고 먼저 사전 동선을 쫙 해놓으셔야 그래도 그 사흘 동안에 그나마 좀 볼 거를 많이 보시죠. 궁금한 거. 돈 내고 갑니까? CES? 돈 내죠. 일반인들 돈 내고 가는 네, 거죠? 뭐 지금 요새 한 100불 뭐 이 정도 입장료만? 예, 입장료가 이제 있죠. 기자들은요? 기자들은 저희 명함과 기자라는 거를 프레스 카드 프레스 가지고 카드로 확인을 하면은 특권이네요. 네. 예, 일종- 100불짜리 네. 특권인데. 네. 예. 근데 CES가 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지만 한 번 가본 사람들은 매년 가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며요. 중독성이 이게 진짜로요.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 없으면 없다. 자기 미래를 보고 오군요. 미래를 보고 오기 이게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보면은 이 CES에 나오면 3년 후 정도, 2년 내지 3년 후, 대개 평균 3년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네. 상용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앞을 가서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쪼그라드는 내 자신을 보는데 제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고 온다. 문제는 그럼요. 3년 뒤에 이게 상용화된다. 됐죠. 자, 그리고- 좋습니다. 뭐 얘기 자꾸 저 변죽만 울리지 말고 본론으로 3년 뒤의 미래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끌고 한번 가보죠. 두 분이 말씀을 들어보니 각자 흩어져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주마간 성격으로 다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예. 뭔가 선택과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우 기자는 뭐를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IT와 가전 IT와 가전이라 하시면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이 돌돌말이 네, 맞습니다. LG전자를 예. 중심으로 한 가전 제품이 어떻게 바뀌느냐 네. 이걸 중심으로 보셨고 윤지혜 기자는 뭘 중심으로 저는 보셨습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봤는데요. 자동차라 하면 뭐 자율차, 전기차, 뭐 드론 이런 거 위주로 보셨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3년 뒤에 가전과 자동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두 분이 보고 왔으니까 보고 듣고 체험하고 왔으니까 하나하나 좀 가보죠. 어느 부분부터 할까요? 먼저 우 기자부터 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롤러블이라 그래요? 우리 LG전자? 네. 아무리 애국적인 견지를 떠나서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CES에서 LG전자, 삼성전자 그 위상이 어땠어요? 가보면? 그 위상은 일단 세계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세계 뭐 중심이다. 기자로서 저 화면이죠. 예, 저게 뭐 이렇게 화면이 휘어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네, 저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돌돌 말아서 뭐 2만 번씩 말아도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공간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그 목적으로 만든 TV 제품인데
TV가 이렇게 평면에서 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이제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돌 말려요. 네, 맞습니다. 저 밑에 있는 부분이 뭐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때로는 TV를 안 볼 경우에는 이렇게 말아놔서 위에다 뭐 올려놨다가 그리고 TV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기술들을 LG전자가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근데 네. 저 롤러블 TV에 대한 외국인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겁다. 예. 신기하네요. 네, 보기에도. 맞습니다. 근데 화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렇게 화질에는 문제 말려도?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삼성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왜 롤러블이라 그래? 돌돌말이라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롤러블이고 이제 뭐 그 시그니처 R이라 그랬는데 레볼루션 한다는 R을 또 설명하고 네. 자기네들은 이제 IR 할 때 이랬어요. redefine한다. 공간을 redefine한다. 공간을 정의를 다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왜 그럼 돌돌말이 TV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습니까? 왜 사람들은 대개요 이거 기립박수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오더라도 거기는 하도 신기한 걸 보니까 예.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냐면 자, 텔레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80인치가 넘으면요. 지금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12인치 TV를 갖다 놓으려면 집은 한 100평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집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갑니다. 이 고층 아파트로 올릴 방법이 없다고요? 80인치만 넘으면 두꺼워지고 높아져서 안 올라가니까 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롤러블이 그래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저걸 해서 어디든지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화면이 커져도 돌돌돌 말아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된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크레인 갖고 와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롤러블이 앞으로 100인치, 120인치 가는데 지금 아주 크나큰 빚을 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수를 받고 저게 뭐 기술적으로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를 브렉스루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박수를 치고 TV에 새로운 장을 연 거죠. 지금 TV는 3년 전에 8K 그러니까 네. 고화질 그거 갖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 갖고 올해 이제 3년 후에는 올해 이제 상용화가 돼서 삼성이 내놓고 했어요. 네. 근데 4K나 8K나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는 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롤러블 이 롤러블 왜 만들었지? 내 근본적인 거는 배송에 있는 거예요. 배송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해줬기 예. 때문에 LG가 이번에 LG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혁신상에서. 그렇군요. 네, 그런 제품을 좀 선보였군요. 업계에서 박수치는 이 브렉스루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혁신상을 이제 최우수상으로 이제 탔죠. 우 기자 가서 직접 예. 보시고 오셨는데 네. 아까 화면을 봤더니 이렇게 뭐 파도 치는 이 바다를 보여줬는데 예. 저렇게 화면이 휘어 있고 접혀 있고 그런데도 크게 이상함을 전 화면으로서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굉장히 직접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고화질로 표현을 해놔서 앞에서 가까이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고 거의 4K 수준의 화질을 보여줬고요. 일단 예. LG전자가 압도적으로 관중의 이목을 끌었던 게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파도 치는 그 장면들을 예. 입구에다가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기에서 다 사진을 찍으면서 예. 동영상도 찍고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LG전자가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잘한다. 네, 우리가 세계 네. 1등이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등이다. 예,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와서 한번 봐봐라. 뭐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결국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양대 축이라고 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싸움을 저기서 경쟁을 벌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뭐 같은 거 내놨습니까?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 TV도 내놓고 예. 그다음에 삼성이 특이했던 점은 삼성봇이라고 또 다른 로봇을 내놨어요. 이제 그게 헬스케어봇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 제가 예, 로봇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쁘게는 생겼네요. 네. 근데 저 로봇가 뭘 합니까? 일단 뭐 어르신 돌봄이라고 해서 그 혈압 체크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밥 먹는 타임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빅스비인데 아하. 이제 빅스비를 가지고 뭐 말로 뭐 해줘 하면은 저 로봇이 알아서 뭐 음식도 시켜주고 뭐도 하는 것들을 저 로봇이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스비군요, 이름이. 예. 아닙니다. 뭐 이름은 삼성봇이고요. 삼성봇. 네, 빅스비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을 빅스비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예. 그런 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 로봇을 선배였다. 네. 예. 삼성은 요번에
이런 제품보다 히트를 치고 들어갔죠. 바로 열리기 전날 예. 애플하고 협업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예, 애플하고 아주 앙숙이었는데 앙숙이죠. 소송도 맨날 하고 소송 갖고 했는데 이제 애플의 그런 이 컨텐츠를 예. 이제 삼성 TV에 그냥 실어서 더 뭐 굉장히 복잡한 조작 필요 없이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이야말로 이번에 굉장한 전체 톤을 네. 정해주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뭐 2019년 CES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협업이었거든요. 협업. 네. 예, 예. 서로 막 하는데 삼성과 애플이 아주 그냥 크게 한번 앞에서 한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렇죠. 협업이 되고 파트너가 돼서 네. 삼성과 애플이 소송전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CES를 앞두고 우리는 파트너로 됐다고 네. 또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크자고. 같이 이제 크자고 하고 또 거기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애플이 그러면서 이제 LG나 소니도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뭐 결정적으로 이 미국 그 기업이다 보니까 요번에 협업하는 데서 네. 하이센스하고 TCL을 뺐어요. TCL이 뭡니까? 그 TCL은 이제 중국의 텔레비전 네.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고 전 세계 3, 4위 하는 데가 네. 하이센스 TCL이거든요. 거기를 애플은 협업을 안 한다 아예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럼 예. 삼성하고 LG 그다음에 이제 소니는 저 밑에 있습니다만 그 위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면의 미중 무역 전쟁을 또 여기서 볼 수 본다. 있는 예. 그런 얘기 사건이었습니다. 네. 꺼내신 김에 이번에 중국 업체들이 뭐 많이 나오지 않았다. 뭐 제품 나온 것도 보면은 다 그냥 베끼는 수준에 그쳤다.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이 생각보다 시원찮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니 실제로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던가요? 일단 중국 기업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20% 급감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네, 다만 이제 1,2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참가한 게 한 340개에서 50개 정도 되니까요. 뭐 20% 줄었다 그래도 우리보다 그래도 5배나 많군요. 네, 5배 가까이 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군요, 중국이. 무역 전쟁 탓에 뭐 예. 일부 취재를 해보니까 비자를 미국에서 내주지 않아서 미국을 들어오지 못한 엔지니어도 많았다. 중국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와서 신기술을 선보이려고 했는데 네. 상당 부분 미국이 비자를 안 내줬다. 아예. 네, 그런 얘기도 전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 혁신이 없었다라고도 보여지는 저도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특이했던 회사가 로열이라는 아주 그 작은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어요. 뭐가 특이했습니까? 일단 종이장만하게 얇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보통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지금 앞서, 시청자들이 네. 화면에 나오는 저 제품이 중국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기 무슨 저 뭐 인쇄기에서 나오는 무슨 종이처럼 보이는데 네, 아주 저게 선명- 디스플레이예요. 2K 정도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예.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열면은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 제품이 그 CES에서 한 5번째 손가락 안으로 히트를 쳤던 히트를 쳤군요. 상품이었습니다. 이른바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굽히거나 접히는 게 허용이 돼야 이 핸드폰이든 네. 무슨 어떠한 제품이든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가서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원래 저 회사 자체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칭화대 나왔던 세 분이 모여서 스탠포드로 유학을 가서 네. 스탠포드에서 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만들었다. 네, 처음으로 중국 CES에서 한번 공개를 했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뭔가 처음 오픈한 거는 이번 CES가 처음이라고 아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자, 국내 언론의 CES 평가를 봤을 때 올해의 경우에 중국은 주춤했다. 미중 무역 전쟁 탓에 중국 업체들이 참여 수도 줄었고 수준도 최첨단 기술보다는 다들 그냥 한국 제품 베끼는 수준에 그쳤다라는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이네. 저 폴더블 네. 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였고 세계 최초고. 사실상 뭐 언론이나 저도 취재 과정 중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제일 먼저 내놓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중국이 먼저 내놓음으로써 세계 최초 타이틀은 뺏겼고요. 이미 뺏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바로 CES 기간에 이제 루머로 예. 3월쯤에 폴더블 폰을 완성된 거를 보여주겠다. 보여줄 것이다. 네. 예, 예. 근데 저 제품이 예.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려면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모자에도 붙일 수 있고 또 스피커에도 붙일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래 발전은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눈에 띄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세계 1등 뺏긴 거 보면은. 네. 왜냐면 삼성이 폴더블 폰 먼저 내놓을 거다라고 소문은 자자했었는데 막상 중국에서 저렇게 치고 나와서 먼저 내버리면 삼성은 언제 내놓습니까 이걸? 삼성이 그래서 마지막 날 예. 협력회사에서 현장에서 이 초청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월드 모바일 그 컨그레스 전에 이제 이 언팩 거를 하겠다. 근데 그때 지금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지금 이제 희망들을 갖게 생각되는데요. 예. 사실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한 게 있었어요. 뭐 힌지가 좀 뭐 달았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세련된 그리고 우리 우 기자께서 얘기하신 컨텐츠가 더 다니고 앱이 어떻게 더 정렬이 잘 되는 그런 폰으로 지금 나가는 삼성은 그러네요. 요번에 보니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니네가 잘하는지. 근데 잘하는지. 저거보다는 분명히 우수한 거라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내놓겠죠. 마지막 날 그것도 예. CES 마지막 날 초청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저희가 한국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다루다 보니 가전과 자동차 이런 순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띈 거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평가만 놓고 보면 역시 구글과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 윤지혜 기자는 자동차 위주로 이제 보셨다 하니 자동차의 3년 뒤 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뭐가 제일 눈에 확 띄었습니까? 뭐가 딱 눈에 띄냐?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 자동차가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자동차로 인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동안에 예. 무엇 할 수 있나? 아.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예. 모든 생활을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동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산업을 만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 기계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가 이동을 하는 공간이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는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자체는 현재 구글이나 다른 이 앞선 기술의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도시는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그렇지는 지금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애리조나 같은 데는 뭐 이미 상용화돼서 다니고 있는. 어이구, 저 화면. 네. 저거 실화입니까? 네, 저거는 지금 BMW에서 보여준 이 자율주행 모터사이클인데요. 어떻게 오토바이가 혼자 가죠? 네, 손을 안 오토바이가 잡는데? 이미 저렇게 지금 보이는 어떤 회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예. 고난이도의 이제 거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정교화가 된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예. 지금 저희 SUV 차량이 저렇게 오마이갓. 오르락 내리락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근데 저걸로 과연 뭘 할 수가 있느냐? 예. 이 자동 오토바이가 있으면 이 오토바이로 이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달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무인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 네. 야, 그거 눈으로 가서 봤어요? 네, 뭐 배달을 하는 모습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렇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돌아다니는 것들을 거는. 보고 저희 상용화되면은 결국은 실생활에서 도로에서 네, 저렇게 신기하네. 돌아다닐 수 있겠다. 저거 안전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 신기하기는 한데 저기 중간에 뭐가 누가 튀어나오면 지가 서요?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이런 자율주행 차가 이제 움직이는 게 비단 이번 연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저렇게 보여지는 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예, 좀 더 예. 안전해지고 좀 더 정교하게 피할 수 있을 정도로의 감각을 키우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예. 거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저 화면은 네. BMW 오토바이입니까? 미국 포드사의 오토바이입니까? 모양새는 BMW 같은데 미국 업체들도 무인 배달을 하는 저런 자율차를 많이 선보였다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드를 제가 가봤는데요. 제 인상이 다녀오셨군요. 깊었던 건 네. 이 포드 테마파크를 만들어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작은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인데 이 포드 테마파크에서 뭐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이 정말 그 포스트 차라고 하죠. 이게 예. 우체부라든지 뭐 배달할 수 있는 택배 배달할 수 있는 전용 자동차들이 네. 이제 길거리를 오가면서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어허. 또 뭐 경찰차 같은 경우도 뭐 무인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포드라는 자동차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네. 모든 세상이 다 자율주행으로 연결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야. 생활상을 딱 보여주는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구글이 뭐 실험적으로 자율차 만들어서 뭐 하다가 뭐 사고를 냈네 만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는 자율차 주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서갔고 가시화됐고 이게 눈에 돌아다니는 게 눈을 보고 오셨군요. 네, 이미 마이애미나 워싱턴에서는 지금 시범 운행을 이미 월마트랑 제휴를 해서 네. 우리가 월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 물건을 택배 사요. 서비스를 예.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달은 무인차가 다 해줘요. 네, 자율주행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출시를 해서 상용화될 수 있게 한다라는 이미 어느 정도 현실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현실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느냐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지 더 이상 자율주행차가 운전하지 않고 혼자 움직입니다라를 보여주는 이 단계는 수준은 이미 지난 거죠. 예. CES에서 자율주행이란 이 테마가 처음 뽑힌 게 2017년이에요. 2017년. 3년 됐잖아요. 3년 됐네요.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는 자율주행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신기한 기술이 신기한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그러면 주행을 안 하면 자동차 안에서 뭐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이제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라스베가스 이 CES의 별명이 뭐냐면요. 예. 라스베가스 모터쇼입니다. 모터쇼. 자동차는 자동차 다 나오는데 재미난 예. 얘기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부터죠. 세계에서 제일 큰 모터쇼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리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BMW, 벤츠 여기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가서 할 일이 없는 할 거예요. 일이 없다. 할 일이 없고 CES에서 다 선보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는 게 세계에서 1번이거든요. 모터쇼는. 예. 내년도에는 1월 달에 안 하고 6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CES가 진짜 모든 거를 통합을 해서 융합을 시키느냐 아주 그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좀 흔들린다는 느낌 못 받으십니까? 자, 한 발 더 나가서 뭐 그 안에서 뭐를 할까? 뭐 책도 읽고 뭐 인터넷하고 뭐 핸드폰하고 다 하겠죠. 운전자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감정을 읽는 자동차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이제 이 자율주행차로 우리가 편리함이 아니라 예. 이제 인간과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네, 그거에 방점을 맞춘 게 이제 예. 휴머니티나 감성인데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휴머니티를 컨셉으로 한 자동차를 내놨는데, 아, 그건 우리 기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다.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자동차를 타면은 일단은 자동차에 있는 이렇게 앞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에다가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고 표정을 지으면 예. 이제 표정을 자동차가 읽습니다. 예. 읽으면은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군요라는 거를 자동차가 알려줘요. 예. 대화를 해주고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라고 예. 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라고 하면은 이제 등에서 예. 이 자동차 좌석에서 안마를 해주고 오호호호호호호호. 그다음에 갑자기 향기가 향기가 굉장히 이게 짱나고. 뭐 진정이 되는 아로마 예. 향기가 나면서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모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가 개인 비서가 된다라고 아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스트레스를 확 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러면 난폭 운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별거 아닌 거에도 창문 내리고 막 욕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반응을 해주면 아 내가 흥분했구나. 좀 이게 천천히 운전해야 돼. 이런 기능이 생긴다. 이야 신기하게. 결국은 자동차를 타서 우리가 조작을 직접 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이 아니라 내가 미리 갖고 있는 것들. 리드 모션해서 네, 네. 이 운전자의 감정을 먼저 읽고 거기에 대처를 해주는군요. 아 직접 체험을 해보셨네요, 우리 임 기자가. 그래요. 네, 제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 표정을 읽고 자동차가 반응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저 때 이제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내 표정만 보고 해피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엔지니어한테 지금 제가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몸의 컨디션이나 열이 나거나 배가 고프다 했더니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아하. 뽑아낼 수 있을 뽑아낼 정도로 수 있다. 정말 업그레이드 될 거다. 네. 결국에는 내 신체와 이 자동차와 같이 동기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야. 그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같은 데서나 나왔던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가 지금 실제로 그렇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지금 이 마지막 고비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1에서 5까지 두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네. 우리가 3, 4에 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가 지금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건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타면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알아서 가는 알아서 거죠. 가는 거고 뭐 위험 요소가 하면은 네, 뭐. 0.001초 안에 탁 쓰는 거고. 근데 테슬라나 다른 데서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좀 달라요. 오토파일럿이에요. 자기가 운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그거 놓고서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마지막 자율주행은 이제 3년 차로 갔기 때문에 네. 마지막 고비를 지금 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를 진짜 엔터테인먼트로 컨텐츠로 채울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엔진이 없고 바퀴에 엔진이 달림으로 해서 네. 한 바퀴짜리, 세 바퀴짜리, 다섯 바퀴짜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사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안 비친 걸로 봐서는 아직 좀 기술적으로는 좀 발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 단계 공간 활용, 뭐 감정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쭉쭉 이제 내년 정도면 상용화 되는 걸로 예. 우리가 알고서 대처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이 부스를 차려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보셨을 텐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기자로서 봤을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뭔가 마음에 잘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세계는 이렇게 나가고 세계는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어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예. 우리는 아직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기술력을 자랑한다. 기술력 있다. 그 기술력도 특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카 이런 것도 선 보여주긴 했는데 네.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나라는 미래의 이 변화, 미래의 가치. 저런 거 신기하긴 하네요. 저게 현대기아차 기술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엘리베이터. 자동차네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로봇 수준이군요, 자동차가. 저게 실제로 저렇게 상용화가 되거나 현실화 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재난 지역에 누가 그러네요. 응급 구조를 예.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자율주행차라는 걸로 생활을 바꾼다라는 거는 결국 도로에 차가 다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를 시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보일 수가 보여줄 수 있는 있는데. 반면 아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특이한 로봇과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거를 네, 보여준 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아직 시범 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약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기하고 뭔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자랑거리는 되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거를 좀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현대 기아차도 기술력이라도 있으니까 이 기술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비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재 뒷얘기로 예. 그 현대차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이번에 BMW나 뭐 포드, 벤츠 이쪽에서 신기술들을 너무 많이 내놔서 네. 많이 반성하고 간다. 반성하고 네. 간다. 그래서 예.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해서 오겠다 이런 얘기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 계획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 이제 ICT 업체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 진출한 거를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발표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 부분에서 네. 예, 일단-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일단 얘기가 현대 나오겠죠. 모비스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와서 준비했던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전에 이미 국내에서 네. 너무 많이 그 큼직큼직한 것들을 발표를 해서 예. 새로운 걸 준비하는데 이제 연구원들이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이거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뭔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녀온 기자들 보고 듣고 체험하고 온 기자들 얘기를 쭉 들으시다 보니까 가전 쪽, 디스플레이 쪽, TV 쪽은 뭔가 우리가 조금 2% 앞서 나간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은 왠지 이 세계적 수준에서 2% 부족하게 좀 뒤처졌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가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생활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완전히 구심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로 가면은 스마트 카가 예. 우리 생활의 중심, 우리 지금 쓰는 이 전화기 모바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커넥트하고 차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예. 시대가 곧 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하. 집에 이제 파킹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가 그때부터는 발전기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된다. 그래서 수소차가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이제 뭐 이런
뭐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파킹을 하면 거기가 이제 헤드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네, 명령을 내리는 브레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자동차는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지금 우리의 그 자산인데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분발을 좀 해야 되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데 결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모든 개념의 시발점이 공유경제, 기술개발, 자율주행 모든 것을 초연결하는 이런 IoT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 우리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예. 첫 발부터 좀 뭔가 안 되고 있는 느낌 받죠. 현장 가보시면은 아 미국에는 이런 갈등 건너뛰었구나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일단 택시를 타면서 모든 택시 기사분들께 여쭤봤어요. 일단 그 라스베가스 돌아다니실 때 택시 탔습니까? 우버 탔습니까? 택시를 타고 우버 둘 다 타봤습니다. 근데 갈등 없던가요? 일단 택시 기사들이 우버를 좋아하지 않는 뉘앙스를 풍기는 택시 기사님도 있는 반면에 있는 반면 또 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 나름대로 그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수익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버를 이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거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맞습니다. 먹거리가 좀 이렇게 분리돼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네. 받는데. 우버는 우버 나름대로 예, 부르는 예. 사람이 있고 워낙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시장 자체가 규모가 미국이 워낙 크기 워낙 때문에 크고, 예. 또 택시를 뭐 저도 계속 택시를 이용했었는데 우버 부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호텔 앞에 택시가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바로 타면은 되니까 예, 예. 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택시를 계속 이용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상생의 모델이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가치가 충돌된 거면 된 거잖아요. 이런 뭐 전통의 가치와 또 새로운 그런 산업혁명의 가치가 이제 충돌된 건데 그거는 진짜로 정부에서 조종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해야죠. 되거든요. 그리고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러면 이것들을 뭐 다 안전망으로 예, 한 그릇에 담아서 가는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또 이렇게 등 두드려주는 분들이 좀 약해지니까 네. 이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진짜 뭐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아주 의지의 표현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가 있고 정부가 그렇죠. 개입을 해서 선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은 정부가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정부의 4차 혁명 대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의견 우리 국민의 52.5%가 갖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하면서 남들 앞서 나가는 거 보니까 좀 부러워서 잠깐 좀 옆으로 좀 산 좀 올라갔다 왔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 보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CES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우리도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5G. 자, 5G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보셨어요? 윤 기자는 가서 5G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5G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려면 5G는 필수라며요. 인프라라며요. 그 네. 개념 설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도 겹치는데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살아간다는 거는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옆에서는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도 지나갈 수 있고 저기에서는 배달하고 있는 택배 업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길을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가면서 네. 결국엔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도 받아야 되고 지금 지도가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티맵이나 아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 핸드폰으로 보통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예. 자동차가 그 자체를 인식을 해서 굴러가려면은 당연히 이 이동통신사와도 결합이 돼야 되고 5G가 어느 정도 연동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요 대목에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주행 그러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본인이 인공지능이 있어서 영화처럼 탁탁탁탁 알아가지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통신이 없으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요. 네. 그 완벽한 통신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이 5G다. 아, 그런 거군요. 자동차에서 정보를 올려야 되겠죠. 나 어디 있어?
뭐 이런 좌표라든가 올리면 그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업로드를 그렇죠.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쏴줘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럼 이렇게 이것이 실시간으로 사고라는 건 뭐 0.1초 차이로 예. 찰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망을 진짜로 옛날에는 뭐 한 2차선이었으면 지금 16차선으로 예. 양쪽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요 올해가 이제 5G가 네. 이제 여기도 이제 3년 차 됩니다. 근데 5G라는 게 통신 아니에요. 네. CES의 메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핵심으로 잡아버렸어요. 이게 융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합이 되고 결국은 연결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킹, 그다음에 보안, 예. 그다음에 센서 이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G가 예. 지금 이제 우리 빵이 계속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뭐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거를 허브 프로덕이라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체의 허브 프로덕으로 지금 5G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최고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문 영역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니까 점점 용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통신으로 다 연결돼야 된다는 점. 그 통신을 연결하는 인프라 고속도로가 5G다. 자, 우 기자. 예. 방송업계는 5G 시대가 혁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오는 것보다 저는 알거든요. 저는 이 LTE 4G에서 5G로 넘어오는 혁명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모르겠네. 이게. 일단 우선 관련돼서 5G가 앞서 최고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16차선으로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서 뭐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기자들이 전하는데 위성으로 보통 주고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중계차를 통해서 위성으로 주고받는데 5G가 되면 4K까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저희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같은 경우도 뭐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LTE 장비로 가끔 중계차로도 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그 역할들이 신호를 잡고 이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또 잘 확인하는 데 끊어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CNN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한국 방송들도 LTE로 위성 쏘지 않고 이렇게 가방 뒤로 이렇게 메고선 하는 LTE 중계로 한다라고 자랑하는 거는 많이 보셨는데 네.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화질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끊어지고 지지거리고 그러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는데 5G 되면 깔끔한 거죠. 네, 이제 취재 뒷얘기를 하자면 CES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려서 올리는데 영상 올리는 데만 시간이 뭐 1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즐거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5 시대가 되면은 뭐 올릴 필요도 없이 미국도 5G가 그냥 되고 실시간으로 우리도 5G 주고받는 되면 거예요,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게 다니는 게 거기에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다라는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오르고 주고받는 5G가 없으면 자율주행차는 영원히 외눈박이밖에 될 수 없다.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5G가 상용화된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이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 일본이 우리가 더 앞선 거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상용은- 어떤 형태라든지 상용화는 지금 상용이 돼 있고 중요하니까. 상용화됐고 내년도 일본이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이후에는 진짜 대규모적인 아주 보편적인 상용화가 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고 있고 우리가 진출해 있는 분야 말고 CES의 진짜 핵심 상황으로 한번 좀 가보죠. 이거 우리 자화자찬하려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윤재 기자. 막상 가서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이거는 정말 여기가 넘버원이다. 어디입니까? 눈에 가서 딱 눈에 띄는 데가. 우 기자가 같이 봤던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저희가 같이 봤었는데 네. 넘버원이다라고 했던 데는 뭐 아무래도 구글과 아마존이 역시 구글과 아마존이에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뭘 선보였나요? 구글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베이스는 인공지능으로 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헤이 구글이라고 하는 저 전시관이 규모도 물론 제일 컸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흥행을 이끌었는데 헤이 예. 구글이 뭐냐면요. 구글의 인공지능을 부르려면 헤이 구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말로. 헤이 구글 하면은 구글이 대답을 해주고 네. 거기에서 구글이 뭐 음식 레시피 알려줘. 저희 기존에 인공지능을 썼던 것들이긴 한데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거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동차 지도라든지 뭐 불 켜고 끄고 하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저 헤이 구글 어시스턴트로 모든 걸 가능하게끔 구현해놨습니다. 지금 저 전시관을 봤더니 마치 집처럼 꾸며놓고 네. 저 안에 들어가면 저 로봇가 음성을 인식하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 구글 불 켜, 그럼 불 켜고 가스불 켜, 그럼 켜는 거고 켜고, 꺼, 그럼 네. 끄는 거고 조명 보일러 틀어, 그럼 다 트는 거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쉽게 설명해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저쪽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하는 영역은 발전된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른 데와 협업을 하겠다는 협업을 거거든요. 한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를 만들어 놓고 예. 우리가 삼성에서 만드는 TV에도 놓고 냉장고에도 놓고 로봇에도 다 넣지만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로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 예. 다만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아주 빅픽처가 담겨 있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집에 알렉사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렉사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 네, 맞습니다. 알렉사 지금 몇 도야, 그러면 바깥에 뭐 미세먼지까지 예. 알려주는. 그 알렉사도 AI로 아마존이 그런 거 내놓은 겁니까 지금? 가서 네. 보였어요? 네, 알렉사로 내놓은 거는 이제 크게 거의 모든 제품에 모든 전시관에 있는 TV나 라디오나 뭐 전축이나 모든 제품에 사실 알렉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보면, 있어요. 보면 예. 됩니다. 예, 협업을 예. 아마존이 이뤘고 여기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하게끔 했던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요즘에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캠핑카를 부스로 안에 만들어놔서 체험을 하게 해놨어요. HB 컴퓨터에다가 알렉사를 심어서 오늘 일정 알려줘 이러면 컴퓨터가 대답해주고요. 오른쪽에 가다 보면은 자기 강아지를 알렉사가 인지를 해서 강아지가 앞에 가까이 오면은 개밥을 그렇게 알아서 줍니다. 그리고 강아지 밥도 알렉사가 다 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TV 타임이라고 해서 뭐 지금 이 캠핑카 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싶어 이러면은 자동으로 커튼도 내려가면서 조명도 예. 달라지고 TV가 이렇게 롤러블 TV는 아니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쭉 장면까지 올라오고. 예. 지금 네. 우 기자가 화면에 보이고 체험하고 있는 저 공간이 캠핑카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직접 체험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런 데더라가 아니라 저걸 직접 체험하고 온 겁니다, 우리 네. 기자가. 그래서 요번에 2019년 CES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AI 비서는 요번에 이제 경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이 구글하고 그거 뭐 채용된 지 알렉사.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해고예요? 아니 거기로 양대 체제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 알았다. 지금 거기에 명함을 내민 게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하이빅스비인데, 하이빅스비. 그 이제 하이빅스비는 워낙 삼성전자가 자기네 가전 제품을 많이 파니까 5억대씩 팔잖아요. 그래서 네. 깔리는데 일단 AI 비서를 하는 이 뭐 경쟁판은 이제는 양분화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AI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썼지만 네. 분명히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AT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AT, 예, Autonomous Things, 자율사물. 자율사물. 예, 이제 AI는 판이 끝났습니다. 예, 판이 끝나니까 예. 기본으로 같이 기본으로 되고 가는 거고. 내년에 분명히 AT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시청자 내년에 여러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AT에 대해서 쭉 할 텐데. AT에 대한 내년의 화두는 AT가 될 것이다. 안 가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예, 뭐 그러나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가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연결된 생태계에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얘기는 더 잘하니까요, 예, 그죠? 예. 남대문에 탱크 있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예. LG 같은 경우도 아까 롤러블 TV가 화제가 되긴 했는데 네. 이 말씀하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 기능이 이제 모든 가전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 가서 그냥 그렇죠. 켜면은 공기청정기를 키면은 뭐 3시간 뒤에다가 이제 뭐 예약 뭐 예, 소위 예. 예약 버튼 같은 걸 누르는데 그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끌게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청정기가 얘기를 해요. 3시간 뒤에 미세먼지가 다시 안 좋아질 예정인데 혹시 3시간 뒤에 다시 켜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래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제 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이미 빅데이터를 받고 이미, 날씨 상황을 예. 알고 자동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일일이 검색을 하거나 뭐 미리 정보를 갖지 않더라도
같이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연결됐다라는 점, 네. 그 연결된 기기들이 다 하나하나가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나와 같이 더불어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우리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이런 세상을 결국 살게 된다라는 점에서 참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최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애플과 삼성과의 이제 협업처럼. 여기 저희가 설명해드린 거에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이 이상하게도 이번 CES에 구글과 아마존을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CES 컨벤션 센터의 제일 큰 옥상에다가 뭐 아이폰에 한 일은 아이폰에 묻어둔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한 일은 라스베가스에 묻어둔다라는 걸 패러디한 거거든요. 네. 대대적으로 헤이 구글을 다 이제 구글을 박힌 모노레일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다니는데 네. 거기에 대형 도시만하게 그거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했던 모든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맞아요. 얘네가 그거를 빅데이터로 네. 활용을 합니다. 근데 구글은 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아이폰에서 한 거는 아이폰에서 그냥 끝낸다. 네. 우리는 그거를 상업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사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서 견제를 하는 건 애플은 CES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의 이런 인공지능 생태계에 우리도 뭔가 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CES에 참가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뭔가 이슈화는 만들고 싶은 숟가락을 거예요. 얹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기 올라타야 때문에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도 협업이 네. 사실상 뭐 저가에 다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뒷면에는 애플의 어느 정도 위기감을 볼 수 위기감, 있는 그런 게 보이는 예, 거죠. 해외에서는 예, 그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잘 나가는 기업하고 뭔가를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판을 넓혀가는 그런 이런 큰 흐름에서의 차이에서 이 무한 협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미 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개인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기술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귀가 따갑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고위원님부터 좀 여쭤보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규제는 드러내면 될 텐데 아니, 쉽게 아까 생각하면. 표에 나온 거 거기 그 표를 한 네.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 규제 개혁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누가요? 안 하고 정부에서 안 하는 거죠. 정부가 안 하는 아니, 거다. 우리가 규제 개혁하면 이제 DJ 시절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 1998년도에 규제 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10,000여 개 넘던 거를 7,000개로 줄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 13,000개, 14,000개를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서 하겠다는 부분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를 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래저래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제도 문제지만 규제 안 해도요 고시로 시행령으로 때려버리면요 시행령으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결국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나온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나온 거는 정말로 이 정권에 네. 진짜로 치적 중에 치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 네. 이거 완전히 규제라는 것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 국익 차원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을 하기를 예.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빌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가 강하신 것 같기는 한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DJ 때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대통령이 나서서 야, 대한민국의 이른바 규제라는 게 몇 개인지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렇죠. 14,000개라는 거예요. 야, 두말 할 필요하지 않고 반으로 줄여. 잘라. 예. 반으로 줄여. 무조건 줄여. 반으로. 그랬더니 줄었어요. 네. 나라 안 망했죠. 네. 잘 나갔죠. 났죠. IT가 그래서 살아났죠. 근데 지금 다시 15,000개로 늘어났죠. 한 10년, 10년. 14,300개 뭐 이런 게 15,000은 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반으로 줄여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방법이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로 굉장히 공정거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상설 기구로 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예. 규제개혁위원회 그거를 그런 정도의 이 부서로 승격을 시키고 거기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정부 입법이 아니라 다 의원 입법으로 우회 입법한 거거든요. 네. 정부 입법을 하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이 그냥 턱턱 올리면 그 규제를 안 받았어요. 예. 맹점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자 의지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다. 규제 암덩어리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진짜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 기자들께서는 규제 개혁이 기자들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거를 여쭤볼 수는 없지만 취재하고 가서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만나본 이 국내 기업들, 국내 연구가들이 국내 규제에 대한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거나 이런 거 들을 거는 있습니까? 우선 뭐 어떠세요? 자동차부터 예, 자동차 부분은 어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일례로 우리나라와 글로벌 기업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법의 제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규제가 뭐, 있다. 뭐 미국과 뭐 어떤 도로 여건이 다른 것도 뭐 사실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뭐를 테스트를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드론을 하늘에 띄워서 움직여봐야 이 그래서 드론이 뭘 드론은 할 수가 규제 있는지.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다 중국에 뺏겼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뭐 정말 연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갖춘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또 안 되고 그러네요. 또 시험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입증을 너무 정부 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너네 이거 맞아? 괜찮을까? 그리고 또 저기서 누군가 반발해가지고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또 이제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정부뿐이 아니라 언론도 문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언론도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못했고. 그러다 예, 네. 예. 우 기자는 이제 어때요? 규제를 가지고 이제 외국 엔지니어, 이제 미국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쨌든 미국 엔지니어의 생각은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안 만들면은 누군가 만든다. 그리고 규제도 내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영역은 내가 만든다라는 개척 정신이 굉장히 크게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국내 같은 예. 경우는 엔지니어가 이거는 국내 법상 뭐 때문에 안 돼 이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고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뭐 택시 그 카쉐어링 때문에 택시 때문에 폭력을 치르기도 했지만 네. 뭐 배달 또 그다음에 택배 이런 것들이 사실 5G와 자율주행이 완벽히 소화가 되면은 그것만한 일자리도 우리나라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가온 미래를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모든 문제는 현실과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 실감하면서 미래로 시청자 여러분들 들었던 라스베가스 CES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부님, 우영준 기자, 윤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속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는 모습 보셨을 거고 다시 검찰에 나왔다 갔습니다.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엄청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쯤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전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부터 시작된 조서 검토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서 검토가 조사 당일 3시간 정도 진행된 걸 감안하면 조서 검토만 10시간 넘게 걸려 검찰 조사 시간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조서를 검토했다며 조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서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재판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은 이르면 오늘 비공개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혐의와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수집 혐의,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법원의 1차 자체 조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양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양 전 원장 진술을 토대로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이 두 사람과 함께 양 전 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아직 양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는 결정하지 못한 시점이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몇 번 출석을 한 겁니까?
지금 이번에 두 번째죠. 두 번째고 예.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뭔가 조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양 전 원장한테 네.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느낌을 또 좀 그런 받습니다만은. 느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전 대법원장이 검찰 측에서도 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일단 인정 신문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양전 대법원장을 조사도 안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의 수순인 것이고 양전 대법원장이 저런 태도 나올 거라고 이미 검찰도 예상했을 알고 거다. 있었다. 그래서 예. 한 번 더 불러서 그러나 이제 조사 내용 중에 그게 조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전 그렇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이제 오늘 다시 불렀고요. 또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답변은 기억 안 난다. 그렇죠. 실무자가 실무자가 밑에서 아래서 했다. 한 거다. 예, 예. 이 두 답변만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좀 저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대법원 앞에서 마지막 뭐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발언의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실무진이 뭐 알아서 한 거다 이래버리면 본인이 뭘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저렇게 꼼꼼히 검토하신다는 뜻은 결국 재판까지 간다. 이렇게 그렇죠. 전략은 짰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것이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법률가다운 태도라고 보여져요. 예, 뭐 당대 최고의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한다고 보고 부적절했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 논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청구는 하겠죠? 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전체- 뭐 이게 좀 연결고리가 끝나서 영장 청구 가능하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여쭤보는데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다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입니다. 한다 쪽에 무게가 실려요. 전문가들의 입장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공범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고 임종원 전 차장 이외에 본인이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혼자 스스로 해서 혐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예. 부분도 있는데 임 전 차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한다?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어려울 부분이죠. 물론 다만 그게 발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법부에서 하는 문제니까 또 다른 문제지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높다. 이게 네,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법조인들의 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망 네. 지켜보죠. 어떻게 네. 되는지. 이번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소환될 것 같은데 그럴 이제 언론도 가능성이 뭐 세 있습니다. 번째 소환이야 뭐 이렇게 큰 관심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원래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언론도 특별히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예. 이제 영장이 청구되면 그 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발부되냐 기각되냐에 관심이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사법부가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또 다시 국회에서는 특별 재판부 만들자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될 그렇겠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와 함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주말 사이의 빅뉴스. 예, 황교안 한국당 그렇습니다. 입당. 예,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하겠다. 안 했어요. 예. 하겠다는 이 의사 표시만 15일쯤. 가지고도 예. 굉장한 이 파문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 시점에서 왜 입당을 결정했을까? 왜 한 겁니까, 진짜?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다고 보는 게 더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런데 입당한다는 얘기는 전당대회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당 대표 출마하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전당대회 끝나고도 충분히 입당할 수 있잖아요. 또는 예. 총선 전에도 입당할 수 있을 텐데 시점이 묘하게 지금 전당대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계속 요청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말은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흥행을 좀 시켜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 네.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뭐 심지어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와서 예.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 나와서 흥행을 좀 시켜보겠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근데 새로운 인물로는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그 지지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중적 지지가. 예. 그런 상황 차원에서 본다면 두 분이 나와서 함께 띄워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미 뭐 복당했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의사표시했고 예. 황교안 총리 인재 입당한다는 얘기는 당 대표 출마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결국은 황교안, 오세훈 2파전이라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 자, 그렇다면 홍준표는? 그러니까요. 자, 그것도 둘 다 사실 나왔는데 그랬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3파전으로 뛰어들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미룰까요? 저는 뛰어들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예. 본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SNS상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 총선이나 아니면 다음 대권을 노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네. 하나는 이번에 뛰어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물론 네. 당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그런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황교안 전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박 친박 대결로 선거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예. 가운데서 만약에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난번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중도하고 친박이 밀어줘서 결국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도로 가게 될지 예. 아니면 정말 표가 분산되면서 제3지대라고 하는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전혀 카드를 접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요. 예. 정치권의 전망이나 정치권에 이 떠도는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나경원 원내대표 나와서 이게 당선되고 막 그럴 때 결국은 나황 연합군, 나경원, 황교안 연합군으로 갈 거다라는 말이 파다했었는데 그랬었죠. 희한하게 또 그대로 가네요. 그대로 되는가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이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입당에도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입당에도 당선이었다. 예, 이런 얘기 영향을 나오고 줬을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예,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와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은 친박계가 부활한다, 친박계의 계파 갈등이 재현될 거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친박도 일정 부분 또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탄핵의 책임을 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의사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황교안 하면 그냥 바로 뒷면으로 이퀄 박근혜 그렇죠. 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죠. 워낙 강하다 보니 그럼요. 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신 분이에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그런 구조라고 하면 박근혜 탄핵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대목이 이제 약점이고 예. 강점은 화려하고 경력에 아주 화려한 거에 비해서 이미지가 워낙 반듯하고 그렇죠. 강단 있고 네. 청렴한 이미지가 워낙 그런 강하기 이미지가 있죠. 때문에 네. 보수의 중심이 된다는 아이콘으로서의 또 장점이 또 그렇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중적 지지도 가장 높고 그런 예, 것들이 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범보수 진영으로 하면은 대권 후보 1위 그러면 여전히 1등이 황교안입니까? 지금 현재는 1등은 황교안입니다. 여전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면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총선 공천을 통해서 본인의 친위대를 구성할 수 있고 국회에 그것이 결국은 기반이 돼서 본인이 대선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긴 안목에서의 어떤 포석을 갖고서 출마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한 거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흥행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관심도는 확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나오게 같이 되면. 올라오면서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네 안 하네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관심이. 가능성이 있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주도 바뀌고 그랬는데 주말 동안에 예.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그 뭐 만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왜 자꾸 사실관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뭐 새롭게 나온 또 사실관계는 뭔가 등장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예, 한 명이 더 등장을 했죠. 여석주라고. 그러면 국방부 앞에 카페 모임 회동에서 예.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이 육군 참모총장, 예. 청와대 행정관, 정전 행정관, 그리고 심전 행정관. 예, 행정관 두 대령, 명. 현역 대령. 예, 현역 이 대령. 말고 또 있다는 얘기? 한 명 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책실장. 예. 아, 그 저 해병대 출신. 예, 해병대 출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뭐라고 했냐면 김 총장과 만나기 전에 내 사무실에 들러서 심 전 행정관이 정 전 행정관을 소개해줬다. 예. 주말에 독서하려고 나와 있었는데 차도 안 주고 얘기만 주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여석주 정책실장의 전 정책실장의 지금 얘기죠. 예. 근데 저게 이제 왜 그러면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을 만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네. 그럼 뭐 누트가 사실은 저분 만나고 나서 그러면 간 건지 김 총장을 예. 만나러. 그러니까 저기 지금 여석주 전 정책실장 얘기에 따르면 김 총장을 만나기 전에 본인을 만나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하는 부분 이런 자, 부분들이 전직 아닙니까? 예.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데는 차관 밑에 국방부의 사실상 실세 자리인데 그렇죠. 매우 예. 중요한 자리인데 예. 물러난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군 인사 장성들 인사 자료를 왜 하면서 왜 민간인인 전 정책실장을 왜 만나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만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아직 상식적으로 소명이 생각하면. 잘 안 되죠. 소명이 잘 안 돼요, 아직은. 장소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소도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일단 하는 장소도 지금 장소가- 오락가락이죠. 그렇죠. 카페, 그러니까 뭐 원래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차를 세웠고 길가에서 예. 또 그것도 말이 달라요. 어떤 때는 차 밖에 서류 가방을 놨다 그러고 어떤 예. 때는 차 안에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또 술집에서 일부 이제 의견은 또 술집에서 술을 먹고 거기서 예.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는 청와대에서 술집은 아니다라고 공식 얘기했죠. 부인을 하니까 네. 술집은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라고 김종대 의원이 또 또 주장하기 주장을 시작했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지금 섞여 있어서 아하.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예. 자, 잃어버렸다, 분실 경위가 뭐다 누구를 만났다보다는 더욱더 국민들한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문서 있잖아요. 예. 군 장성 후보 인선 자료라며요. 그렇죠. 인사 자료죠.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별거 아니라고 지금 하는 현재는 게 그렇죠. 청와대 입장이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가 아니고 예. 그 정정은 행정관이 개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의 면면이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세평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게 막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적군에게 넘어가거나 예.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됐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력이나 아니면 세평 같은 게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면 예. 국민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저 잃어버렸다고 하는 군 인사 자료라는 것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 줘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여기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발전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의심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청와대는 물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예, 잃어버렸다고.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거 국방이라도 열어서 상임이라도 열어서 진상규명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여당은 뭐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정정행정관의 개인적인 어떤 실수 이렇게 예.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개인의 실수. 예. 이거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진상을 좀 밝혀서 문제가 예. 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정정한 행정관 개인의 어떤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예. 자, 그러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열어서 일단 좀 진실규명하자라고 네. 하는 이 목소리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참 뭐 여당이 안 받아주면 뭐 그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안 받아주면 열기가 힘들죠, 사실은. 예, 그러나 국민적 의혹과 언론이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은 청와대는 좀 곤혹스러울 것 곤혹스러울 같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아기상어라는 이 동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아는 분은 다 알죠. 이게 지금 꽤 인기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가 있어요. 원래 원곡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원곡은 미국이고. 예. 그 원곡이 미국에서 빌보드에서 올라갔다는 네. 것 자체는 뭐 32위예요. 근데 이게 온곡이 미국 한국 동요예요. 한국 동요가 한국 동요를 국내 영어로 동요.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동요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만드는 동요인데 이거 영어로 옮겨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근데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거의 BTS급이라며. BTS급이 된 거예요. 지금 순위 나오잖아요. 저기 빌보드 싱글 차트거든요. 예. 32위까지 올라갔어요. 와, 32위까지. 네, 그래서 한국 동요가 저렇게까지 인기를 얻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양이거든요. 저게 네. 유튜브에 저게 올라간 뒤에 영어로 노래가 나오면서 저게 예, 유튜브에 예. 올렸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유사한 영상을 저 올리기도 하고. 뒤에 그 어미가 뚜루뚜루뚜루 예, 하는 맞아. 그거죠. 우리 그 선거 때만 그렇죠. 되면은 왜 선거송으로 인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뚜루뚜루뚜루. 자유한국당에서 사용을 했었죠.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야 빌보드를 접수를 해버렸다는 그러니까요. 소식. 그러니까 동요가 저렇게까지 인기를 있었던 경우는 없었어요. 그 한국 동요는 처음이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게 싱글 차트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4-5명 아니에요. 싸이, 맞아요. BTS, 예, 이런 분들이지 이게 지금 한국 동요가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한 북미 구전 동요를 편곡해서 아기상어를 만들었는데 네. 한국에서 만든 건 분명하고요. 근데 네. 편곡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갔고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굳이 비결을 분석을 하자면 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BTS 덕분일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 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뚜뚜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뚜루뚜루인가요? 예. 그게 아. 그게 경쾌하면서도 재미있잖아요. 재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따라하기 쉽고 이거 뭐 전 세계를 지금 모양도 보면 저 그 모션이라고 하나요? 율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율동하는 모습도 되게 재미있고 금방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도 인기를 얻게 됐고 예. 그 이제 이 선율이 계속 반복적으로 뚜루뚜루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요인이 우리가 아닐까. 현재 글로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점이 실감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예. 전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예. 전 세계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망. 그게 있었기 여기서 때문에 가능해졌죠. 가능한 만약 그게 얘기다.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파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지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의외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세훈, 황교안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화려하고 이미지가 반듯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오세훈은 돌아온 탕아, 박근혜 탄핵 당시 탈당했다가 돌아온 거,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드디어 정치 입문, 친박의 대명사, 동기화된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평가,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총정리해보면 친박도 좋다, 비박도 좋다, 중도도 우리 편, 극우도 우리 편, 일단 보수 대통합하자로 귀결됩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제 나빠져서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자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오세훈, 황교안, 오세훈, 대선까지 갈 결단이라면 박근혜에 대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입장 명확히 밝히고 당당히 선택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잡한 한국당 내부 사정상 차라리 애매하게 가자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둥둥 떠다니는 보수층 민심이 한국당으로 확 몰리지 않는 근본 이유라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